진짜로 정확히 감별을 해야 됩니다. 눈밑 자체가 좀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방 이식이 필요한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7가지 스텝에 나눠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시술 혹은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눈밑을 돌리는 것이 결국 모든 눈밑 수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눈밑의 상태가 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눈밑이 타이트닝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현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최대한 이상적으로 내 눈밑의 상태에 맞게 돌리는 것이 눈밑 성형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모나리자의 그림이에요. 사진을 보면 티어트로프라고 해서 눈밑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현상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겪게 되는 눈밑의 노화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퍼스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눈밑을 성형할 때 내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밑 성형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조직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약해진 부분이 생기거나 하는 걸 파악을 해서 최대한 이상적으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결국 눈 밑에 이제 얇은 피부가 비치면서 근육이 비치면서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눈밑 고랑 쪽이 굵어지면서 고랑이 명확해지면서 지방이 불룩해지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밑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좀 더 어두워 보이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천적으로 눈밑의 피부 탄력 자체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눈밑이 어둡거나 다크해 보이는 경우가 꽤 많죠. 자, 원인에 따라서 결국 플랜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냐 시술을 해야 되냐 이것을 결정하는 건 결국 내 눈밑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첫 번째는 비수술적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결국 레이저나 보톡스나 아니면 눈밑 피부의 조직을 두껍게 만들어두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흔하게는 이제 리쥬란 아이라는 시술로 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술적 방법입니다. 이 수술적 방법은 크게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과 그다음에 하안검 수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서 지방 이식을 같이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나의 눈밑의 상태에 따라 그 플랜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스텝입니다. 이제 내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면, 예를 들어 내가 눈 밑에 있는 지방에 둘러싸는 경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불룩해진 케이스라면 경막에 대한 수술이 가장 메인이 되겠죠. 결국 이 눈 밑의 수술을 결정할 때 피부를 절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절개함으로써 흉터를 차치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절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 플랜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스텝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수술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내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약해지면서 불룩해진 형태라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매기 아이리드라고 표현을 하죠. 이 형태에서는 지방이 불룩해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다? 애교입니다. 애교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애교가 떨어진 부분에 지방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효과인 거거든요. 결국 이 불룩하게 올라온 지방을 안쪽으로 내리면서 애교 근육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이상적으로 바꾸는 게 매기 아이리드에 대한 수술이고요. 티어트로프라는 디포미티는 이거는 문제 자체가 매기 아이리드 오른쪽 그림과는 다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위는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위예요. 이 인대라는 부위가 타이트해지는 거거든요.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위가 타이트해지면 상대적으로 그 위에 있는 지방은 물풍선 효과로 불룩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마치 지방이 불룩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면 눈밑이 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티어트로프인지 혹은 매기 아이리드인지를 진짜로 정확히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애교가 유지가 되냐 안 되냐를 보면 돼요. 매기 아이리드들은 대부분 애교가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티어트로프 디포미티라는 분들은 이건 선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교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꽤 많고 눈 밑 자체가 좀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결국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결정했을 때 미세 지방 이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아요. 나는 해야 되나요?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꼭 해야 되나요? 자,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여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위의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눈 밑에 지방 자체가 적으신 분들, 그리고 고랑 자체가 깊은 분들, 단차가 명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눈 밑에 미세 지방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이 적기 때문에 눈 밑에 피부가 어둡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이식이 필요한 거고요. 아랫부분 보면 이게 대표적인 베기 아이리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 두 타입을 꼭 감별을 해라라고 모든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꼭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해지면서 애교가 사라지는 아래와 같은 그림에서는 지방 이식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지방 이식은 저도 꼭 추천을 드리는 시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바로 위의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내 지방의 양이 적으면서 그 적은 양으로 인해서 눈밑고랑 인대가 더 타이트해 보이고 그러면서 눈밑이 어둡게 보일 때, 이럴 때 하는 시술이 눈밑의 미세지방 이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씩은 다크서클을 좀 덜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세지방 이식으로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나의 눈밑 지방의 양과 눈밑고랑의 타이트닝, 이 두 가지 여부에 따라서 미세지방 이식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섯 번째 스텝입니다. 나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는 커버가 안 돼. 결국 하안검이라고 해서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로 넘어가야 돼 라고 하셨을 때는 두 가지를 가장 걱정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교가 없어지지 않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밑이 뒤집히지 않나요? 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의 피부 탄력이나 아니면 당겨지는 근육에 따라서도 흉터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눈 밑에 하안검 수술을 경우에는 피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눈 밑에 피부 주름을 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밑쪽에 지방이 불룩해지는 건 사실은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커버가 다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눈 밑에 주름 자체, 그 다음에 눈 밑에 근육 자체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사실은 절개를 해서 그거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핵심은 외양각이 처졌냐 안 처졌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안검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들이 또다시 불룩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하안검 수술을 다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안검을 하면서 애교 자체도 좀 더 사라지면서 약간 뒤집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재수술을 하게 되면 더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약간 불룩해 보인다라는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방이 불룩하게 앞으로 좀 더 나와 있는 경우거나 혹은 외양각이 많이 처지면서 피부가 처지면서 불룩해 보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외양각 고정술이라고 해서 옆쪽에 피부 자체를 한 0.7에서 0.8cm 정도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결국 하안검 수술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애교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외양각 고정술이 필요한가, 이 여부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보통 50대, 60대가 지나고 나면 중안면 쪽의 볼륨 자체도 좀 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수프라고 해서 중안면 쪽에 있는 지방을 끌어올리는 리프팅 수술도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조적인 경우죠.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경우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수술 후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수술이든지 영구히 유지되는 건 없습니다. 왜? 나의 노화 때문이죠. 우리는 중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사는 이상에는 결국 노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수술은 본인의 관리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유지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표정을 지을 때 이제 우리가 근육을 쓰거나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잔주름이나 아니면 약간의 불룩함이 좀 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도 보인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대부분 근육의 역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에 대한 보톡스 치료나 이런 것이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결국 가장 핵심은 모든 조직의 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눈밑 수술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7가지 스텝으로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수술이 들어가고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눈밑 상태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린다는 이 의미를 꼭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꼬매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전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살이 잘 나올 수 있게